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김해공항에서 올라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아, 지방에 갔다 오셨군요. 예, 오늘 저 공중급유기 네. 오늘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어요. 오. 그래서 그거 축하하느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제가 공중급유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오늘 또 워낙 굵직한 뉴스가 예, 많아서.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다 보니까 뭐 막 구속돼 있고. 글쎄 막 말이에요. 예.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실형의 법정 구속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경수 지사가 어느 정도 예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은 전혀 예견 예상 밖이라고 하던데. 출마 때 예. 출마 안 하려고 했잖아요, 본인은. 지사 출마. 예, 안 하려고 했고. 근데 이제 당에서 설득해서 나가라. 네. 뭐 이건 뭐 막아줄 수 있다고 설득을 했는지. 어쨌든 본인이 당시에 굉장히 찝찝한 상태에서 출마를 한 거였죠. 네. 한 거였고. 그래서 뭐 법정 투쟁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이제 드루킹이 이제 다 지금 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드루킹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나중에 버림받을까봐 과거에 이 문자했던 것들 다 증거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김경수 지사는 계속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찝찝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김경수 지사 측의 입장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그 김경수와 그 일당들이 변호인 접견을 계속하면서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드루킹과 일당들이 드루킹과 예. 일당들이 예. 그래서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든 얽어매려고 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재판부가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뭐 비서 출신이라는 의심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일단 김경수 지사는 사실 민주주의라는 그 자체가 삶 전체잖아요.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다고 계속 본인이 했죠. 민주주의를 부정한 예. 이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이건 저는 과거 우리 80년대부터 그 이전부터 민주화 운동 전체한테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네. 드디어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부정한 정말 부끄러운 기록에 남기고 사실 김경수 지사는 저랑 학교 동기고요. 네. 잘 압니다. 예. 아는데 자, 권력을 위해서 민주주의까지 스스로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용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최고위원은 드루킹과 공모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걸 분명히 사실로 믿으시는군요. 그렇죠. 이건 뭐 100% 사실이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 확 뜨기 전이거든요. 네. 그 전부터 이제 네. 초기부터 이제 문재인 후보를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위험한 예.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안 되면 그로 끝이기 때문에 예. 위험한 방법을 택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이제 이 민주당이 이걸 지금 헤쳐나가는 방식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를 또 예. 쪼개려고 예. 이거는요 이 일종의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끔 하는 최후의 안전판 보루가 사법부거든요. 사법부까지 좌우로 쪼개는 것은 정말 국가를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많은 그 시련이 있었지만 그나마 안정적으로 발전한 결정적인 이유가 사법부가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이에요. 특히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걸 기각을 시켰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건 또 통과시켰고 그렇죠. 그리고 87년에도 우리 사법부가 그 이제 헌법재판소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제3세계가 민주주의 경제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았는데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는 사법부의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사법부를 쪼개려 하느냐? 그렇죠. 이 민주주의 파괴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더 큰 범죄를 지금 저지르는 것 저는
그것은 나중에 크게 아마 심판받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농단으로 구속돼 있고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바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쪽으로 어떻게든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그 시도 예. 이것이 잘못된 거다. 그건 반국가적 행위라고 반국가 행위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사법부를 깨려고 하는 네. 사법부의 신뢰를 사법부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신뢰를 더 회복할까 생각을 안 하고 예. 사법부를 좌우로 알겠습니다.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김경수 지사 실형 법정 구속이 지금 하향 추세에 있는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도를 더 떨어뜨리겠죠. 사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당시에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를 만나서 그랬죠. 무마했다 뭐 이런 예. 것도 있고 또 예. 경찰 당시 서울시경 발표도 예. 수상한 점이 있고 그래서 예. 이게 이 은폐하려는 의혹이 상당히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까지 번질 수 있고 또 경공모란 이름이 어려워서 경인선으로 바꾸라고 했다 대통령이 이런 지금 증언도 있기 때문에 이건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거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그렇죠. 한다. 최측근이잖아요. 최측근이고 대통령이 말렸으면 그리고 경남 도정이 붕괴된 거 아닙니까? 예. 경솔한 출마 때문에. 예. 청와대는 일단 뭐 3심까지 최종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아직 1심밖에 안 났는데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무적인 판단인데 음. 오늘 판결문을 보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 중에 신뢰 못할 부분도 있지만 배척할 수 없는 물증들이 많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예. 물증을 가지고 판결한 거기 때문에 예. 항소심, 상고심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정권의 리스크는 더 커지는 것이지 네. 작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이 관련된 사람들의 또 다른 양심 고백이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솔하게 고백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요 1심 판결 나오자마자 이제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2017년 대선 결과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손상이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1심 판결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걸 대선 결과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명백한 침소봉대다 이렇게 맞받아치던데.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까지는 좀 과하지만 어쨌든 그 선출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 예. 그래서 정통성에 금이 간 건 사실이죠. 때문에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죠. 김경주 지사 건은 그 정도 보고 오늘 그 홍준표 전 대표가 결국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그 하태경 최고위원 표현대로 말하면 이제 강시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11월 29일 날 저희 방송에 여의도 베테랑 코너에 나왔을 때 제가 예. 물어봤어요. 홍준표 전 대표 나올 거야 했더니 안 나온다. 예. 그 당 사람들이 이미 시체가 된 분이 자기가 시체된지를 모르고 있다. 강시 정치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근데 나옵니다. 예측이 틀렸네요. 아무튼 뭐 요즘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수명이 오래 가다 보니까 사실 뭐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홍준표 전 대표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한국 정치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좀 단절하겠다는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막말, 네. 또 하나가 빨갱이 장사. 예. 이 두 가지는 안 하겠다. 예. 사실 보니까 정치가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송 대표는 사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그 발언 컨텐츠는 지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하고도 사실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예. 근데 요 막말이라는 것과 빨갱이 장사하는 이 부분 때문에 본인의 진정성이 굉장히 훼손돼 버렸고 저는 거의 이게 고정화돼 버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이왕 뭐 출마를 하신 김에 예. 보수 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좀 바뀌겠다 이런 선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과 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 총리는 이제 똑같은 건데요. 황 총리가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를 새롭게 바꾸고 또 한국 정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준으로 봐도 예. 헌법맨이잖아요. 예. 헌법맨인데 예. 보수 진영 내에 헌법 불복 세력이 있거든요. 예. 뭐 태극기 부대 100%는 아니지만 그중에 극히 일부는 네. 여전히 탄핵 잘못됐다. 탄핵 불복하고 그렇죠. 예,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탄핵 불복을 하거든요. 예. 헌법재판소를 부정을 하고 이거는 황 전 총리 입장에서 기준에서 볼 때도 이거는 반헌법 세력이 있는 겁니다. 보수 내에도. 예. 예. 그래서 그 이 반헌법 세력하고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보수 내에 헌법을 존중하는 세력과 같이 간다는 이런 목소리를 높여야 어쨌든 보수 진영이 좀 정화가 되고 네. 헌법을 수호하는 보수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점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입당하고 출마 선언하는 그 며칠의 행보를 보면 그 기준에 부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양쪽을 다 끌어안으려고 그렇죠. 오른쪽 끝 보수 예. 내에 이제 예, 오른쪽 끝 예. 왼쪽 끝.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럴수록 황교안 색깔 정치는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준 없이 예, 무조건 묻지마 포용 이런 식으로 가면 양쪽 다 지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안 나오면 자기도 안 나오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이에요. 황교안 전 총리가 나와서 도로 탄핵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온다. 이 구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아무리 미사여 그런 표현을 써도 그게 100%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 마음 속에는. 네. 그래서 홍 전 대표는 그런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의 그런 막말 안 한다. 구태 이미지부터 좀 청산하겠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네. 아주 충실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 조금씩 마음을 이제 국민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지. 예. 뭐 무슨 이야기를 해도 뭐 그대로 국민들은 안 들을 겁니다. 이 상대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이 검사 출신이고 공안통이고 이래가지고 뭐 무덤에 있어야 할 386 뭐 이런 표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빨갱이 정치를 황교안 전 총리가 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은 거기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더라고요. 예리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 뭐 홍 대표가 자기 빨갱이 행사 안 하겠다는 것을 황 대표랑 뭐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뭐 할 수 있는 여건은 뭐 되고 있다고 봅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싸움은 홍 전 대표가 잘하죠. 잘하는데 그건 이제 선수들이 볼 때고 네.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황 전 총리는 알겠어요. 얼마나 뭐 싸움 잘하는지 확인이 된 게 없어요. 오세훈 전 시장까지 뭐 3파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세훈 전 시장도 좀 역할을 할까요? 오 시장님도 지금 양쪽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어가지고요. 뭐 중도하고 뭐 강경 우파, 뭐 핵무장 얘기하다가 네,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명확히 이 입장을 좀 정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은 그 두 마리 한쪽이라면 아무래도 외연 확장 쪽이겠죠. 오 시장은 어쨌든 중도 쪽으로 그러니까요. 해야 그나마 좀 표가 나오지. 지금 뭐 안 그러면 뭐 2등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네. 양쪽 다 잡으려고 하다가 네. 남의 당 얘기만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전당대회 효과 덕분인지 지금 2016년 그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하기 이전의 지지도까지 지금 막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이. 예, 그렇죠. 그러면서 뭐 가뜩이나 바른미래당은 지지도가 낮습니다만 더 낮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 당 걱정해야 될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남의 당 뭐 예. 비평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네. 실례고. 근데 뭐 또 여쭤보시니까 제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고 가장 큰 문제가 기본 지지층이 없다. 그러니까 정의당과 비교해 보면 정의당은 한 8%대에서 안정적으로 맞아요. 미니멈을 유지하는데 예. 우리 당은 잘 나올 때는 한 10%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예. 그때 한 5%까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기본 지지층 확보가 지금 뭐 총선까지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 지지층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기본 지지층이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는 호남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 이제. 그래서 2030 청년 세대로 잡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뭐 그 기조로 계속 꾸준히 계속 가는 갈 수밖에 겁니다.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청년 비전위원회도 제가 위원장 해서 네. 했고 그래서 청년들과 호흡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마 여기에 우리 당의 미래가 저는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안철수
요즘 또 가끔씩 거론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4월 재보궐선거 출마설도 나오던데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근거 없습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유승민 뭐 한국당 복당설도 역시 무시해도 그것도 무시해도 됩니다. 네. 유승민 대표는 오히려 뭐 연찬회에도 참석하고 당 내에서 지금 어쨌든 노선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이제 보수의 방점을 찍는 유승민 대표 중심의 세력과 약간 진보까지도 뭐 포괄하자는 이런 중도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강한 노선 예. 뭐 논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무튼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컨벤션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바른미래당은 꾸준히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네요. 그런데 개혁 보수 중도와 더불어 새로운 노선, 네. 청년 주도 정당, 예. 새로운 노선이 등장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그나저나 그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당권 도전 선언했는데 예. 보수 대탕업 관련한 질문을 받으니까 유승민, 하태경 딱 찍어가지고 중도 좌파라서 받아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빨갱이잖아요. 민주당이 빨갱이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저희들은 이제 중도 좌파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추구하는 보수 대통합 사실 극우 대통합이죠. 네, 극우 대통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한 거다. 그렇죠. 사실 본인이 극우라는 걸 고백한 거에 다름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뭐 빨갱이로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국 현안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당은 반대입니다. 계속 설득하고 반대죠? 있습니다. 국회 하자고. 예. 왜 자꾸 국회 안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회는 사실 야당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세게 나간대요? 그럴 만한 건이 아니라고들 말하는데도. 더 세게 나가려면 제가 보니까 국회에 열어가지고 실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저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조국 수석 왔을 때도 오히려 싸움이 졌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의회주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회를 열수록 자기가 손해다? 그게 아니면 우리 사실 야당판인데 국회가 예. 자꾸 열어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예.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예. 수권 집단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의회의 소극주의 극복을 못하면 결코 수권 집단이 될 수 없죠. 네. 그 5시간 반 그 릴레이 단식 뭐 지금 단식이라는 용어는 안 쓰긴 합니다만은 한때 같은 당에 계셨으니까 그 아마 그 당에 무슨 실무자가 아이디어를 낸든지 했을 텐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까? 덕분에 저도 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꼭 비슷한 시점에 예.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게 좋은데 저도 활동량이 나이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16시간 단식. 아침을 안 먹고? 아침을 안 먹고 그리고 물 먹고 예. 이렇게 딱 16시간이더라고요. 네. 하니까 몸이 굉장히 가뿐합니다. 지금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거를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 투쟁이라고 발표할 수 있냔 제가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실무자가 문건에 단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걸러지는 그러니까. 붕 떠 있다는 거죠. 당과 의원들의 관계가 서로 물과 기름처럼 붕 떠 있어서 걸러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 장악력이 네. 약하다는 거죠. 뭐 고의로 그렇게 썼겠습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른바 이해충돌 손혜원 의원 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장제원, 송현석 의원 건 나오고 이러다 보니 아예 전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 전수조사하자는 발언까지도 나오고 이 대목은 어떤 기준을 갖고 보고 계세요? 거기는 손혜원 의원은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이제 사전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다는 왜 자기가 간사고 문화재 거리로 지정하라는 압박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정황적으로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예. 거기에다가 자기까지 투자하면 더 빨리 예. 이 문화재 거리가 정착하겠다. 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예. 단순 이해 충돌을 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전수조사 찬성하고요. 찬성한다. 예,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해충돌 전형적인 사례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법사위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법사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그런 것도 안 걸러졌군요. 안 걸러졌죠. 그래서 재판 중인 사람은 법사위에서 빼야 되고요. 예. 제가 오늘 이제 발의한다고 했는데
그 강남에 부동산이 2채 이상 있다거나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국토위에 가면 안 된다. 예, 적어도 국토위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 논의할 때는 빠져야죠. 네. 그래서 이런 좀 구체적인 이해관계 관련된 입법들도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봐야 예.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표창원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 나름대로는 반론이랍시고, 그러니까 예컨대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 아니 자기 지역구 개발과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활동한 거, 자기 지역구에 건물이 한 채 있다고 그래서 그럼 지역구 발전을 위해 활동하지 말란 말이냐 이랬더니, 글쎄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건 이해충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 발전을 해야 되고 예. 보통 자기 지역구에 집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런 거는 예를 들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집 사는 거는 금지해도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집이 있었다. 예. 그거는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건 표창원 의원이 좀 과했네. 기준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송원석 의원은 차관 때 한 거 아닙니까? 의원 되고 나서 한 거예요? 제가 좀 헷갈리네요. 평택 발전 그거는 김천 김천 김천은 이제 헷갈렸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차관일 때 그 활동을 했다가 아니라 국회에서 의원 되고 나서 예. 그거는 김천역에 이해충돌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역구 국회의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그런 등등으로 기준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 찬성하신다. 찬성하고요. 그리고 실태 파악해서 기준 만드는 법도 만들자. 그렇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의도 베테랑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